화성에 간다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로켓이 폭발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화성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연력학 법칙과 생물학 법칙이 손을 잡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당신을 위해 완벽한 로켓을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착륙도 완벽합니다. 화성 표면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리처드 파인만은 이 질문에 항상 같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에서 나는 항상 같은 질문을 한다.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는가? 지도의 화살표가 아니다. 시간의 화살표 변화의 화살표다. 자연은 재미있는 규칙을 갖고 있다. 달걀을 깰 수는 있다. 하지만 깨진 달걀을 되돌릴 수는 없다. 흐름이 있다. 방향이 있다. 그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 하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 화성은 다음 발판이 아닙니다. 화성은 함정입니다. 그것도 아주 우아하고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오늘 파인만의 눈으로 그 함정을 해보합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화성은 매력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지금 이 순간도 개발 중입니다. 나사는 2030년대 유인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우주국 중국 아랍에미리트까지 화성을 향해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달에 갔습니다. 그러니 화성도 갈 수 있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입니다. 화성은 최소 600만 킬로미터입니다. 더 멀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됩니다. 달이 첫 번째 걸음이었다. 면화성은 두 번째 걸음입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여기서 멈추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지금 지리학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그냥 마일로 그냥 공간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물리학에서 거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리는 힘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힘들을 들여다보면 달과 화성 사이에는 걸음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3일 거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폴로 13호가 그 증거입니다. 1970년 4월 13일 저녁달로 가던 도중 산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승무원 3명이 탑승한 우주선이 공중분해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4일 만에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화성은 다릅니다. 편도만 6개월입니다. 도착해도 바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행성 정렬이 맞아야 합니다. 그 창이 열릴 때까지 최소 1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총 임무 기간은 2년 6개월에서 3년입니다. 그동안 3가지 함정이 차례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 함정들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달과 화성의 차이를 설명할 때 저는 항상 이 숫자로 시작합니다. 은은 달까지 38만 킬로미터, 화성까지 최소 600만 킬로미터, 평균 2억이 500만 킬로미터. 거리만 보면 화성이 약 150배 더 멉니다. 하지만 물리학적 차이는 150배가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달과 화성 사이에는 거리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막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에 갈 때 우주인은 여전히 지구 자기장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달 궤도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달 여행 사흘 중 상당 시간은 자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폴로 우주인들이 방사선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순간 그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지구 자기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태양과 은하 전체가 쏘아대는 입자들을 혼자서 맞아야 합니다.
통신도 다릅니다. 달과 지구 사이의 통신 지연은 1.3초입니다. 거의 실시간입니다. 화성과 지구 사이의 통신 지연은 편도 최소 4분, 최대 24분입니다. 왕복 최대 48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쳐도 답장이 오기까지 48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의료 긴급 상황에서 48분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물자도 다릅니다. 달은 지구에서 물자를 보내면 사흘 뒤에 도착합니다. 화성에 물자를 보내려 면행성 정렬이 맞아야 합니다. 행성 정렬은 약 26개월마다 한 번 찾아옵니다. 필요한 부품이 생겼다고 즉시 보낼 수 없습니다. 귀환도 다릅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화성은 행성 정렬이 맞는 18개월 뒤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문이 잠기는 겁니다. 달은 지구의 뒷마당입니다. 화성은 다른 세계입니다. 그 차이는 걸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종류의 차이입니다. 함정의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왜 화성에서 쓸 귀한 연료를 지구에서 가져가지 않는 걸까요? 지금 당신이 화성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방에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료가 필요합니다. 갈 때 쓸 연료가 필요합니다. 화성에서 생활할 때 쓸 연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쓸 귀한 연료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료가 무겁습니다. 연료가 무거울수록 그 연료를 들어 올리기 위한 연료가 더 필요합니다. 그 연료를 들어 올리기 위한 연료를 위한 연료도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치올콥스키 로켓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897년 러시아 수학교사 콘스탄틴 치올콥스키가 발견한 공식입니다. 방정식의 핵심은 이겁니다. 최종 속도를 2배 올리려면 연료가 2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화성에서 지구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지구에서 실어 가려면 로켓의 무게가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계산해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한 로켓이 필요합니다. 높이 443m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어떤 발사대도 그 로켓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현지 자원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화성 현지에서 연료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화성 지하에는 물 얼음이 있습니다. 화성 대기의 95%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것들을 결합하면 메탄과 산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켓 연료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공장을 돌리려면 펌프가 있어야 합니다. 컴프레서가 있어야 합니다. 베어링이 있어야 합니다. 밸브가 있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첫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 해변의 모래를 한 줌 집어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발바닥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아이들이 그 위에 누워도 피부가 베이지 않습니다. 지구의 먼지는 친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40억 년 동안 연마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고 강이 흐르고 파도가 쳤습니다. 뾰족했던 돌 조각들이 수십억 년 동안 서로 부딪히며 갈렸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암석 연마기에 1000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구슬이 됩니다. 그것이 지구의 모래입니다. 하지만 화성은 다릅니다. 화성은 40억 년 전부터 죽어 있었습니다. 비가 없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파도가 없습니다. 화성의 암석에게 일어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운석이 충돌했습니다. 크고 작은 운석들이 40억 년 동안 화성 표면을 두들겼습니다.
암석과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뭉개지는 게 아닙니다. 쪼개집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됩니다. 화성의 먼지를 현미경으로 보면 구슬이 아닙니다. 파편입니다. 면도날입니다. 가장자리가 분자 하나 두께로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나노미터입니다. 이건 먼지가 아닙니다. 현미경 크기의 유리 파편 더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성은 극도로 건조합니다. 습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 파편들은 전기를 띱니다. 정전기가 생깁니다. 이 작은 칼날들은 마치 자석처럼 모든 것에 달라붙습니다. 게다가 이 먼지는 그냥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전기장이 들어올립니다. 공중에 떠다닙니다. 화성의 대기 전체가 이 미세한 칼날들로 가득 찬 겁니다. 연료 공장의 베어링 안으로 이 먼지가 들어갑니다. 강철보다 단단하고 면도날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금속을 갈아먹습니다. 고무실을 조각냅니다. 태양광 패널을 갈색 가루로 덮어 발전을 막습니다. 닦아낼 수 없습니다. 자성 때문에 더 깊이 박힙니다.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기계가 먼저 죽습니다. 에스포 대집기 세 줄 요약. 지금까지 정리합니다. 하나 귀한 연료를 지구에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한 로켓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라성에서 연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장이 필요합니다. 세타성의 먼지는 현미경 크기의 유리 파편입니다. 그 공장을 서서히 해체합니다. 다음은 더 무서운 함정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부서지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먼지 문제는 공학적 문제입니다. 누군가 기적의 소재를 발명할 수도 있습니다. 먼지를 막는 특수 코팅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연료 공장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귀환 로켓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당신입니다. 기계는 고칠 수 있습니다. 부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심장을 부품처럼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뼈를 새 것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뇌세포를 재설계할 수 없습니다. 파인만은 이 두 번째 함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기의 함정. 이번엔 기계 문제가 아니다. 고기 즉 당신 자신이 문제야. 이 함정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옵니다. 밖에서 오는 공격, 우주 방사선, 안에서 오는 붕괴, 심리적 해체. 차례로 살펴봅니다. 방사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사선 하면 초록색 슬라임이나 핵폭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방사선은 훨씬 단순하고 훨씬 무섭습니다. 방사선은 그냥 총알입니다. 아주 작은 총알입니다. 양성자 헬륨 원자핵 같은 입자들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옵니다. 지구에서 우리는 엄청난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겹의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패는 지구 자기장입니다. 이 입자들을 포획해서 극지방으로 보냅니다. 오로라가 바로 그겁니다. 죽음의 총알들이 아름다운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방패는 대기입니다. 두꺼운 공기 담요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가 대기를 통과하면서 수백만 개의 공기 분자와 충돌합니다. 지표면에 도달할 때쯤에는 지쳐서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장도 없습니다. 대기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격장입니다. 태양이 양성자를 쏩니다. 은하 전체가 무거운 이온을 쏩니다. 1000광년 떨어진 초신성에서 날아온 입자가 6개월 만에 당신의 우주선을 관통합니다. 선체가 막아줄까요? 아닙니다.
고에너지 우주선은 선체를 무시합니다. 피부를 뚫고 직접 원자와 충돌합니다. 당신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탄 소산소입니다. 이 원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전자입니다. 전자가 화학 결합을 유지합니다. DNA를 유지합니다. 고에너지 우주선이 당신을 통과하면 전자를 날려버립니다. 볼링공으로 카드집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화학 결합이 끊어집니다. DNA가 끊어집니다. 이것을 이온화라고 합니다. 당신의 몸은 놀라운 기계입니다. 세포 안에 수리 단백질이 있습니다. 끊어진 DNA를 찾아서 다시 이어붙입니다. 보통은 잘합니다. 하지만 화성 여행 중에는 손상이 너무 빠릅니다. 수리팀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허리케인이 부는 동안 지붕을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실수가 납니다. 잘못된 유전자끼리 이어붙입니다. 세포에게 계속 자라라는 신호가 보내집니다. 세포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게 암입니다. 하지만 암보다 빠른 것이 있습니다. 뇌와 신장입니다. 신경세포는 잘 재생되지 않습니다. 뇌의 뉴런의 고에너지 입자가 충돌하면 죽은 조직의 흔적이 남습니다. 아주 작은 총상 같습니다. 여행 내내 이게 누적됩니다. 뇌가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이 흐려집니다. 집중이 어려워집니다. 화성 임무 30개월 동안 예상되는 방사선 피폭량은 약 600mSib입니다. 지구에서 일반인의 연간 안전 기준은 1mSib입니다. 600배입니다. 신장은 더 취약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필터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아주 작은 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사선은 이 관들을 흉터로 만들고 굳게 만듭니다. 귀환도 중 신장이 망가집니다. 혈액이 독소로 가득 찹니다. 투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구에서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깡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물리학이 원자 수준에서 당신의 생물학적 기계를 찢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잠깐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을 디뎠습니다. 전 세계 6억 명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 뒤로 아폴로 계획은 계속됐습니다. 아폴로 12호, 14호, 15호, 16호 1972년 12월 11일 아폴로 17호의 유진 선원이 달 표면에 마지막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달에 발을 내디딘 마지막 인간입니다. 그 뒤로 2026년인 지금까지 54년간 인간은 달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우주 경쟁의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주목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폴로 우주인들은 달에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섬광이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우주선 안이 깜깜한데도 번쩍이는 빛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과학자들은 알았습니다. 고에너지 입자가 망막을 통과하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알이 눈을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 우주인 버즈 올드린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 여행 사흘 내내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섬광이 보였다고. 달은 사흘 거리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뇌에서 빛이 보일 만큼 방사선이 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산했습니다. 당시 아폴로 우주복이 제공하는 방사선 차폐 수준으로는 화성 왕복을 견뎌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나사는 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4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달은 사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버텼습니다. 화성은 6개월 거리입니다. 갈 때 6개월, 올 때 6개월. 화성 체류 기간까지 합치면 총 30개월을 우주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달에 다시 가는데 54년이 걸린 것은 그 단순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방사선을 해결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화성기지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착륙한 지 300일째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뜹니다. 방 크기는 약 4평입니다. 기지 전체가 지하 2m에 있습니다. 창문은 없습니다. 빛은 전부 인공 조명입니다. 일어서려 합니다. 왼쪽 다리가 욱신거립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300일 동안 화성 중력 속에 있었던 당신의 뼈는 지구에서 출발했을 때와 다릅니다. 골밀도가 약 20% 줄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메뉴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출발 전에 넣은 동결건조 식품입니다. 창밖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없습니다. 모니터에 외부 카메라 화면을 켭니다. 붉은 평원이 보입니다. 먼지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구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잘 있습니다. 메시지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18분이 걸립니다. 어머니의 답장이 오기까지 36분이 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 한마디에 1시간이 걸립니다. 팀원 3명과 기지 안에서 오전 업무를 시작합니다. 연료 공장 점검입니다. 오늘 베어링 하나가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먼지가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체 부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지구에 주문하면 다음 발사창이 열리는 8개월 후에나 도착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생각합니다. 귀환선은 저 계곡 너머에 있습니다. 연료는 아직 70%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귀환창은 18개월 뒤입니다. 그리고 베어링이 고장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섬광이 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방사선이 망막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화성 300일째의 아침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화성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계도 버텼습니다. 방사선도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함정이 기다립니다. 파인만이 밤에 잠 못 자게 만든다. 고 했던 함정입니다. 너무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망가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망가집니다. 나사와 러시아 우주기관이 수십 년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극도로 제한된 공간에서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격리되면 특정 패턴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3분의 4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임무 기간의 3분의 4 지점에서 사기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늘어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작은 문제가 거대한 위기처럼 느껴집니다. 화성 임무는 30개월입니다. 3분의 4 지점은 출발 후 22개월째입니다. 아직 화성에 있을 때입니다. 귀환선을 타기도 전입니다. 통신 지연이 이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즉 화성과 지구 사이의 통신 지연은 편도 최소 4분, 최대 24분입니다.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외쳐 도답이 오기까지 최대 48분이 걸립니다. 실시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도달하는 데 18분이 걸립니다. 답장이 오는데 또 18분이 걸립니다.
짧은 안부 대화 하나에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실시간 감정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사선이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가속합니다. 방사선 피폭은 우울증과 불안을 직접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손상됩니다. 22개월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귀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S9 되짚기 3줄 요약. 지금까지 두 번째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우주 방사선은 DNA를 파괴하고 뇌를 갉아먹고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두 심리적 고립과 통신 지연은 3분의 4 지점에서 판단력을 무너뜨립니다. 셋방사선 피폭은 이 심리적 붕괴를 생물학적으로 가속합니다. 다음은 반론을 검토합니다. 지하도시를 만들면 되지 않나? 라는 질문에 물리학이 뭐라고 답하는지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지하에 살면 되지 않나요? 방사선은 지하로 들어가면 막을 수 있잖아요. 화성 지하 깊숙이 도시를 만들면 해결 아닌가요? 좋은 생각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화성 토양 3m 아래에 살면 방사선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4가지를 돌려줍니다. 첫째 중력입니다. 지하 10km에 살아도 화성 중력은 지구의 38%입니다. 지하 도시 안의 중력은 똑같이 0.38g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약해집니다. 당신의 뼈는 여전히 녹습니다. 방사선을 막아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째, 화성 토양 자체가 독성입니다. 화성의 레골리스 즉 화성흙에는 과염소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지구 기준으로 독성 폐기물 수준입니다. 지하도시를 만들려면 이 흙을 파야 합니다. 흙을 파면 먼지가 납니다. 그 먼지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셋째 기압입니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입니다. 지하도시 안을 지구와 같은 기압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압 차이로 인한 구조적 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생기면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넷째, 에너지입니다. 지하도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공기 순환온도, 유지 조명 식량, 생산. 지하 화성에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얻습니까? 태양광 패널은 먼지 때문에 계속 오염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 무게만 수십 톤입니다. 지하 도시는 방사선 일부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력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3가지 대안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물리학으로 하나씩 격추합니다. 첫 번째 대안, 인공중력 회전하는 우주선이나 기지를 만들면 됩니다. 원심력이 중력처럼 작용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거대한 회전링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지구와 같은 일지의 인공중력을 만들려면 회전 반경이 최소 224m여야 합니다. 초당 2번 회전합니다. 이 구조물의 무게는 수백 톤입니다. 발사 비용만 수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이 화성 표면에 있으면 회전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화성 중력 자체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성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여전히 0.38g에 노출됩니다. 두 번째 대안, 방사선 차폐막 우주선을 두껍게 만들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사선 차폐제는 물입니다. 고에너지 우주선 대부분을 막으려면 2m 두께의 물이 필요합니다. 우주선 전체를 2m 두께의 물로 감싸면 무게가 수천 톤이 됩니다. 발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하우주선이라고 불리는 가장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은 어떤 물질로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차폐막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방사선이 발생합니다.
차폐막이 두꺼울수록 2차 방사선이 더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에 대한 유전자 편집 방사선에 강한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데이노코쿠스 라디오트란스입니다. 인간보다 수천 배 강한 방사선을 견딥니다. 이 유전자를 인간에게 이식하면 됩니다.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방사선 저항성은 단일 유전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유전자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합니다.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편집하면서 다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전자 편집이 중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장 약화와 골 손실은 방사선 문제가 아닙니다. 중력 문제입니다. 세 가지 대안 모두 물리학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집니다. 잠오든 함정을 통과했다고 가정합시다. 먼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방사선을 버텼습니다. 심리붕괴도 버텼습니다. 연료 공장이 작동했습니다. 귀한 로켓이 준비됐습니다. 드디어 지구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교묘한 함정이 기다립니다. 당신 자신이 함정입니다. 화성에서 30개월을 보낸 당신의 몸을 살펴봅시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은 주먹만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 역할은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뇌까지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박동이 힘든 일을 합니다.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성에 도착하면 심장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쉽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생물학은 효율적입니다. 필요 없는 근육은 버립니다. 심장이 작아집니다. 약해집니다. 문자 그대로 모양이 바뀝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연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후 심장의 부피가 약 9% 줄어듭니다. 화성에서는 30개월입니다. 뼈는 더 극적입니다. 뼈는 강철 구조물이 아닙니다. 은행입니다. 칼슘 저장소입니다. 지구에서는 몸이 중력에 버티기 위해 끊임없이 뼈에 칼슘을 예금합니다. 화성에서는 몸이 말합니다. 이 무거운 구조물이 필요 없어. 칼슘을 인출하자. 뼈를 먹는 세포들이 과활동을 시작합니다. 골격이 녹습니다. 칼슘이 혈액 속으로 방출됩니다. 뼈가 다공성이 됩니다. 벌집처럼 구멍이 납니다. 분필처럼 부스러집니다. 중력 감소 환경에서 한 달의 골밀도가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30개월이면 최대 6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화성인이 됐습니다. 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로 돌아옵니다. 귀한 로켓에 탑니다. 6개월을 더 떠다닙니다. 뼈는 더 약해집니다. 심장은 더 쪼그라듭니다. 드디어 지구 대기권 진입입니다. 감속중 삼지에서 사지의 힘이 당신을 누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캡슐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해치가 열립니다.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바다 냄새가 납니다. 일어서려 합니다. 넘어집니다. 갑자기 다시 일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0.38G짜리 몸입니다. 쪼그라든 심장이 뇌까지 혈액을 밀어 올리려 합니다. 못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중력이 혈액을 다리로 끌어내립니다. 뇌가 산소 부족으로 기절합니다. 분필이 된 뼈가 몸무게를 지탱하려 합니다. 못합니다. 여러 군데 골절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로켓이 부서진 게 아닙니다. 괴물이 공격한 게 아닙니다. 고양이 당신을 부숩니다. 태어난 환경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지구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성이 당신을 재설계했습니다. 파인만은 강의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화성에 절대 가지 말라는 건가요? 파인만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였습니다. 파인만이 말했습니다. 이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 밖으로 한번 뛰어오를 수 있어요. 공기를 봐요. 태양을 봐요. 아마도 물고기는 생각할 거야. 저기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물 밖에서 살 수 없어요.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지구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구의 연장선입니다. 지구 물질로 만들어졌고, 지구 중력에 맞게 조율됐고,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당신은 지구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바인만은 1986년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사고 조사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도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연을 무시하면 자연이 반드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챌린저는 영하 2.2도에서 발사됐습니다. 오링실이 그 온도에서 경화된다는 것을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압박이 물리학을 이겼습니다. 73초 뒤에 폭발했습니다. 7명이 죽었습니다. 파인만은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속일 수 없어. 자연은 속지 않거든. 그리고 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물학을 소프트웨어처럼 패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하드웨어입니다. 40억 년에 걸쳐 딱 하나의 환경에 맞게 개발된 하드웨어입니다. 바로 이 지구입니다. 우주는 항상 당신을 주변 환경과 평형 상태로 만들려 합니다. 화성에서의 평형 상태는 죽음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다시는 화성을 떠날 수 없는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뛰어난 엔지니어라도 40억 년의 진화를 30개월 안에 재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은 그 40억 년을 당신에게 썼습니다. 딱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지구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에 가지 말아야 할까요? 파인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탐험가였습니다. 호기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눈과 귀를 보내십시오. 로봇을 보내십시오. 로봇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뼈가 녹지 않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붕괴되지 않습니다. 먼지 속에서 1000년을 자다가 깨어나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지금 이 순간도 화성 표면을 돌아다닙니다. 오퍼튜니티 로버는 예상 수명 90일이었지만 15년을 버텼습니다. 로봇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물과 단백질 주머니, 즉 우리 인간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뒷마당에서 놀 수 있습니다. 조금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너무 멀리 그 어두운 우주 바다를 건너 저 붉은 점으로 가버리면 돌아올 문이 잠겨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파인만이 말했습니다. 저 창백한 파란 점을 보십시오. 당신이 속한 곳입니다. 공기가 달콤하고 중력이 딱 맞고 자기장이 따뜻한 담요처럼 감싸주는 곳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집입니다. 다음 화에서 파인만은 다른 종류의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달걀을 깨면 왜 다시 붙일 수 없을까요?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를까요? 열역학 제2법칙이 당신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우주의 끝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파인만의 진실 EP02 기다려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인만의 진실이었습니다.